1.2 조직이 법적 준수해야 할 보호대상 선정이죠. 조직이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보호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위험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 먼저 기업을 규제하는 법령을 식별하고 법적 요구사항으로 도출한다. 이후 기업의 유무형의 정보자산을 누락 없이 식별한다. 식별된 자산은 중요도 평가 후 보안 등급을 부여하고 업무 영향도를 분석하여 취급 절차를 수립하고 자산을 관리한다. 일단 우리 뭐 회사에 보호 대상을 선정해야 되겠죠. 모든 뭐 대상을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이 가치가 있는 것을 보호 대상으로 선정해서 이 가치가 있는 것 위주로 위험을 관리를 하는 거죠. 어, 회사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요건들 뿐만 아니라 이 국가에서 이 법령을 통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먼저 법적 요구사항으로 도출하고 이런 가치가 있는 그리고 없는 자산들을 이 누락 없이 식별해야 되겠죠. 항상 이 대상 선정이 가장 중요하죠. 이 대상 선정이 안 되면 뭐 일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 중요도 평가, 이 중요도 평가 기준에 따라서 보안 등급을 부여하는 거죠. 보안 등급, 뭐 상, 뭐 중, 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비밀 등급, 뭐 대외비, 뭐 일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1, 2, 3,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수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업무 영향도를 분석하여 취급 절차를 수립한다. 취급 절차를 굉장히 강화를 하면 이 정보보호 관점에서 좋겠죠. 그렇지만 이 취급 절차가 강화되면은 업무적으로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보안이랑 이 업무는 이 트레이드 오프죠. 트레이드 오프.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울이 한쪽이 낮아지면 한쪽이 높아지고 물론 뭐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뭐 생체 인증 뭐 이런 것들은 편하기도 하고 또 보안적으로 높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죠. 한쪽이 높이면 한쪽은 낮아진다. 그런 게 이제 업무 영향도를 분석하는 거고 자산을 관리한다. 이런 과정이 이제 자산을 관리하는 거죠. 뭐 유지 관리 뭐 이런 거죠. 유지 관리는 식별된 자산을 계속 현행화를 뭐 할 수도 있고 뭐 담당자를 다시 지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뭐 취급 절차를 뭐 수립하고 뭐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정보자산 관리 절차. 뒤쪽에 정보자산에 대해서 또 자세히 다루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보면 법적 요구사항을 식별한다. 관련 법규 및 규제를 파악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돼 있지만 일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은 필수이고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수입니다. 뭐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죠. 여기에 따라서 뭐 IDC이다. 그러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죠. 이런 법들,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이죠.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IDC가 없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정보통신, 아니, 정보보호 산업법, 뭐 여기에 이제 공시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되는 경우만 보는 거고 개인정보보호법은 대부분이 뭐 거의 전수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봐야 된다. 산업별 특수 규제 확인 아까 이런 부분 그리고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참조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전자금융을 한다. 그러면 전자금융 거래법 신용정보를 다루는
금융회사다. 뭐 신용정보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중요 정보자산을 식별한다. 법적 보호대상 자산을 식별한다.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식별한다. 개인,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고유식별정보이죠? 고유식별정보는 이제 식별, 효과가 높은 거죠. 그래서 주여 운외,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죠.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이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기밀정보, 영업을 하기 위한 어떤 비밀 정보, 영업 비밀 이런 것들도 중요 정보 자산이죠. 그리고 중요 시스템 인프라를 파악한다. 여기에는 뭐 서버, 네트워크 시스템, 뭐 DB 이런 것들이 이런 개인 정보, 기밀 정보, 뭐 영업 비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죠.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되죠. 그리고 보안 등급을 부여한다. 자산별 보안 등급 아까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뭐 상중하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 그냥 임의로 결정하면 안 되겠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정보 보안 요소였죠. 이런 걸 가지고 1, 2, 3, 뭐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보안 등급 뭐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평가를 한다. 법적 증거성도 고려한다. 법적 증거성, 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이런 산업별 규제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준수 여부라든가 준수하는 정도의 뭐 합치 여부, 수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가 있겠다. 업무 영향도도 분석을 반영할 수가 있다. 어, ISMS-P가 갑자기 나오는데, 이 ISRM 같은 경우는 ISMS-P의 기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SMS-P를 전체를 다 보지 않고서는 이 시험에 통과하기가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이런 주제에 해당 매칭이 되는 ISMS-P 인증 기준을 넣었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준수해야 할 보호 대상 선정에서 이 규제가 되는 법적 요구 사항을 검토를 한댔죠. 이 검토하는 과정을 이 인증 기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ISMS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 1, 2, 3이 있어요. 기준 1이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이에요. 기준 2가 보호 대책 요구 사항이고요. 기준 3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정보보호 위험관리사 같은 경우는 기준 1하고 2를 거의 95% 정도 나오고요. 인증기준 3 같은 경우는 5% 미만으로 나와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죠. 기준 3이 중요한 시험이 뭐가 있어요? 기준 3은 CPPG가 거의 대부분 차지를 하는 거죠. CPPG는 반대예요. CPPG는 이런 CPPG는 이 부분이 95%, 나머지 부분이 5%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매칭을 해드린 거고요. 인증기준 2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ISMS로는 일반 강의지만 특강 형태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체계 수립 운영에서 이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이 부분이 나옵니다. 관리체계 이제 개선이라는 것의 하부 인증 기준입니다. 인증 기준 조직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반영한다는 게 이 내규라고 하죠. 내부 규정. 법을 어겼다고 해서 회사에서 뭐 징계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뭐 회사가 법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요건들을 정리해서 내규를 수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규를 이제 위반했을 때는 징계를 하는 거죠. 물론 법을 어겼으면 뭐 법적인 처벌은 또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죠. 회사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 식별하고 그 다음에 내규에 반영하고 그리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실태 점검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사 직원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리고 수탁사도 점검하고 이런 활동들이 있는 겁니다. 주요 확인사항 첫 번째,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현행화하는 부분이죠. 법이라고 하는 게 뭐, 1년에, 뭐, 대여섯 번도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법이 일반적으로 체계가, 헌법, 다음에 이제 법률, 그 다음에 뭐 시행령, 시행, 규칙, 그리고 이제 고시나 뭐, 그 밑에 있는 법들이 있는데, 이 법률뿐만 아니라 이 시행령, 고시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내규에 반영을 해야죠. 두 번째,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일에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아까 이런 실태 점검. 세 번째, 경영진은 이 부분은 이제 금융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와 개인 신용정보 관리 실태 및 보호 실태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아무래도 더 이행, 이행 이제 효과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보고를 받은 사람으로, 이런 책임이 이 에스컬레이션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 결함 사례들도 사실 샘플 문제의 일부가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최근 개정되었으나 개정사항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정책서, 시행문서, 법적 준거성, 체크리스트 등에도 반영되지 않아 정책서, 시행문서, 법적 준거성 체크리스트 내용이 법령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아까 반영을 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에 내규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거고 그 전에 조직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조직에서 준수해야 할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법률 준거성 검토를 1년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이 준거성이라고 하는 게 컴플라이언스죠. 컴플라이언스. 그래서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법 위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법적 준거성,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된 경우 그리고 네 번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적용 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 가입을 하였으나 이용자 수, 매출액에 따른 최저 가입 금액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 뒤쪽에 자세히 이 보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의무 가입 대상이 있어요. 이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이 되면은 최저 가입 금액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지금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아서 충족을 못한 경우죠. 자세히 뒤에서 봅니다. 그냥 뭐 이런 일반적인 부분만 보시면 돼요.
정보보호 공시 대상 사업자이지만 법에 정한 시점 내에 공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시 의무 어,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 공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경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위에 것 둘 다. 그다음 모바일 앱을 통하여 위치 정보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 위치 정보를 전송받아 서비스에 이용하고 있으나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위치 정보 사업자가 있고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업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위치 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위치 정보 보호 관한 요건들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된 거고요. 그리고 국내 주소 및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 수가 일일 평균 100만 명인 자에 해당하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리인을 문서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 앞에 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 기준이에요. 이 앞에 게 그런데 안 한 경우 해당이 되는 거죠. 마지막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는 정보보호 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임직원이 정보보호 점검 항목을 준수했는지 매월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 및 보완 계획을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를 누락한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관련된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의무이거든요. 전자금융거래법에 나옵니다. 이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거는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는 해당이 안 되고 특별법이라고 해서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수범자라고 합니다. 이 수범자가 이 법마다 다르게 돼 있어요. 일반법이라고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 수범자가 개인정보 처리하는 뭐 개인, 뭐 법인, 뭐 단체, 뭐 다 해당이 되지만 이 특별법은 이 수범자가 한정이 되어 있다. 이 전자금융거래법 이야기입니다. 그럼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는 회사가 아니면 이거는 이 조항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결함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특별한 수범자, 전자금융 뭐 사업자, 전자금융업자, 그리고 전자금융거래 보조업자가 아니더라도 이 내규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내규 위반은 또 결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했던 주요 확인사항에 대한 상세한 요구사항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이 위에 있는 부분인데 이 관련 사항 이게 이제 상세 요구 사항인데 이 상세 요구 사항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이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MSP를 다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법적 요구사항 파악, 최신성 유지 관련된 법규를 파악하고 재개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내부 정책 지침, 체크리스트 반영해서 최신성을 유지한다. 그 법적 요구사항 준수 여부 연일의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발견된 문제점은 신속하게 개선 조치한다.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적 요구사항 준수 여부 결과 보고 아까 마지막에 했던 이 결함이 해당이 되는 거죠. 정보보안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한다. 이 정보보호 점검의 날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이 부분은 신용정보법에 지정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CPO죠? CPO. 개인정보 관리 실태,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표자 이사회에 보고한다.
회사에 이제 사장님 말고 이사회가 있죠? 이사회에는 내 이사가 있고 사외 이사가 있죠. 당연히 대표자는 사내 이사가 있고 뭐 몇몇 더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뭐 CPO라던가 HO라던가 그리고 재무 책임자 CFO라던가 그리고 뭐 이런 회사에 뭐 가족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사외는 이제 감사를 하는 역할, 그리고 어떤 사내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 같이 의결을 하는 게 이제 사회 이사죠. 그래서 보통 사회 이사는 상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연봉도 사내 이사보다는 적지만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 사회 이사를 두고 있는 거죠. 아까 조직이 준수해야 할 법률들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보호산업법 등이 있다. 법률의 목적은 법률 1조에 항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구성되어 상세한 기준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보보호 관련 법률. 어떤 것들은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겹치는 부분. 그거를 이제 충돌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법마다 있을 때 이제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을 하는 거죠. 법 조항이. 그럴 때는 이제 특별법 우선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상특신이라고 상위법이 우선한다. 상위법은 이제 헌법 시고 해서 헌법이 우선, 그다음 법률이 우선, 시행령이 우선, 시행규칙이 그다음에 이제 고시 이런 순위죠.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을 우선한다. 특별법은 이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법 이런 부분이죠. 일반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신법이 국법보다 우선한다. 이런 부분은 이제 CPP제에서도 다뤘던 부분인데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는 ISRM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ISRM 처음 하시는데 CPPG부터 공부하세요. ISMSP부터 공부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학생에서 이 졸업반들이나 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처음 ISRM 이거 좋은 거 나왔대. 어, 합격하면 취업이나 이직이나 여러 가지로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을 기초적으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 인권이랑 관련된 부분이죠, 사실.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이것도 프라이버시권이 이제 혼자 있을 권리. 뭐, 좀 자세히 하면, the right, to be let alone. 이거죠. 간섭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물론 이제 뭐,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내 개인정보, 이런 것들은 남한테, 어, 무단으로 공유되거나 이런 게 싫어. 이런 거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뭐 있는데, 프라이버시권은 이제 소극적인 거, 자기결정권은 이제 적극적인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셀프, 디터미네이션, 디터미네이션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이제 열람하거나, 정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처리 정지하거나, 뭐, 동의를 한다거나, 뭐, 파기를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기결정권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온라인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온라인.
온라인, 오프라인과 에서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보통신망법이죠. 그래서 안전성 하면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항상 나오는 부분이죠. 안전성과 안정성이 있는데 안정성 뭐 큰 틀에서 유사한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안정성은 조금 가용성에 주안점을 둔 부분이죠. 가용성. 그래서 장애, 뭐 예방, 뭐 대응, 뭐 이런 부분이고 우리가 안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뭐 해킹이나 뭐 악성 코드 그리고 개인정보, 뭐 오남용, 뭐 유출 등을 방지하는 쪽으로 조금 약간 다릅니다. 그럼 안정성은 뭐예요? 좀 IT의 역할이고 안전성은 이거는 보안, 시큐리티의 역할이다. 신용정보법은 금융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신용정보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금융에서의 사실상 이제 개인정보라고 보면 돼요. 개인 신용정보가. 이런 정보를 안전하게, 그리고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 편의를 꾀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이거는 이제 비대면 거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대면 거래 우리 뭐 있어요? 이제 앱으로 모바일로 뭐 여러 가지 금융 활동, 모바일 금융, 뭐 입금하고 출금하고 뭐 송금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주식 거래, 뭐 그리고 뭐 쇼핑 이런 게 이제 다 해당이 되죠. 이럴 때 이제 안전하게 그래서 프로드를 방지한다. 이 사기 거래를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거래의 이런 신뢰성을 확보한다. 정보보호산업법. 이 부분의 전체에 대해서는 이 전자상거래법과 위치정보법 빼고 뒤쪽에 T3에서 또 자세히 다룹니다. 정보보호산업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 환경 조성과 국민 경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정보보호 산업의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이게 이제 공시제도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관련 뭐 기업이나 뭐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어, 진흥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이제 법들이 해당이 됩니다. 법에 해당이 되죠. 위치정보법. 위치정보의 유출,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이 부분은 좀 잘못됐네요. 개인, 위치정보. 안전성, 사생활, 비밀 보호. 위치 정보가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이제 신체의, 뭐, 이동의 자유,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소재를 파악하면, 이제 물리적인, 어떤, 뭐,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뭐, 이 사람의, 들렀던 그런 장소들이 이 사람의 이제 사생활에, 굉장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다음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예, 공정한 거래를 규정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쇼핑몰법이에요. 이 쇼핑몰 같은 경우 이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서 이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많이 어, 가야 되는 법이죠. 그래서 표계대소 뭐 이런 것도 CPP제 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표시 광고 그리고 뭐 계약 관련된 부분, 뭐 대금 결제, 소비자 보호. 그래서 뭐 6553, 뭐 6개월, 뭐 5년, 뭐 3년 이렇게 해당되는 개인정보를 또 보관해야 되는 법적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CPP제에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 표계대소가 항상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있죠.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음, 이 뭐 네이버라고 하면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음, 이렇게 이제 처리 방침에 있죠. 여기에서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개인화돼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이버는 이렇게 개인화를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이제 너무 개인화를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네요. 여기 말고 다른 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전자상거래법에서 이게 이제 표계대소죠. 표시광고, 대금결제, 공급에 관한 거, 그리고 계약, 청약철회, 소비자 불만. 그래서 6, 553 이렇게 하는 거. 거래법 이런 데도 보유하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이게 이제 IC법이죠. 전자적 침해 행위에 대비하여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거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안정적 운용.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정보 자산에 대한 중요성은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고, 정보 자산을 목록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위험 분석을 위한 자산 분석은 완전히 세부적인 필요는 없으며 보안 특성과 중요도가 동일한 자산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자산 목록에는 자산 유형, 식별번호, 자산명, 설명, 소유자, 관리자,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기존의 자산관리용 목록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되 가치 평가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누락된 자산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여기 자산 유형 뭐 이렇게 이제 자산 목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산 유형, 식별 번호, 자산명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순서는 다르더라도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필드에 기재를 하면 자산들을 식별해서 이게 정보 자산 목록이 되는 겁니다. 자산 유형을 나누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정보 자산 관리 지침에 미리 문서화를 해서 기준을 정하는 거죠. 데이터, 전산화된 정보, 문서 파일,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파일, 이런 것들. 이 문서 파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스캔한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게 뭐 워드나 PPT나
뭐 PDF나 뭐 메모장이나 해당이 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표 형태로 이 저장한 이런 부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부분 데이터 파일은 파일이나 뭐 로그나 뭐 이런 부분 비정형 데이터가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문서 종이로 된 정보 보고서 계약서 매뉴얼 대장 지류 형태죠. 지류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그래서 이 상용도 있고 오픈소스도 있겠죠. 그리고 뭐 인하우스 개발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도 있다. 그래서 패키지로 있는 것도 있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뭐 OS라던가 뭐 미드웨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 응용 프로그램은 일반 사용자 관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위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거죠. 뭐, 알약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포토샵이라던가 MS 오피스 이런 게 이제 해당이 되겠죠. 서버, 공용 자원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웹서버, 파일 서버. 그래서 컴퓨터 중에 성능이 좋아서 대용량 트랜잭션을 처리를 한다거나 다수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입출력 기능을 가진 컴퓨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IDC에 대부분 있겠죠. 이 렉에 마운트가 돼서 있는 것들이 해당이 된다. 이 데이터베이스, 웹서버, 파일 서버, 이 서버별로 용도가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버, 이 웹,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이 웹을 처리할 수 있는 서버, 그리고 뭐 파일을 공유하기 위한, 보관하기 위한 파일 서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워크스테이션, 단일 사용자 기반 컴퓨터 시스템. 그래서 PC나 노트북, 데스크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 부분은 그냥 PC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워크스테이션보다 PC로 이렇게 나눈 경우가 더 많긴 한데 그거는 정보자산 관리 지침에 따라서 해당되는 회사에 맞게 나누는 거죠. 그다음 네트워크, 통신 인프라, 네트워크 장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L2, L3, L4, L7 뿐만 아니라 AP 같은 것들, 액세스 포인터죠.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WLC라고 이 무선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통합 장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 네트워크 장비에 뭐 IPS나 뭐 방화벽이나 뭐 디도스 장비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넣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보안 쪽에 넣기도 합니다. 여기 정보자산 유형에 지금 보니까 보안이 지금 빠졌네요. 편집상에서 좀 빠진 것 같은데 추가를 하겠습니다. 통신에선 라우터, 스위치 이런 것들, 시설, 물리적 시설, 건물, 사무실, 데이터 센터, 지원 서비스, 정보 시스템 운영 지원 시설, 전력 공급 시설, 환기 시설, 방제 시설, 인력, 정보 시스템 관련 인력, 소유자, 관리자, 사용자, 운영자, 개발자. 그래서 개발하는 인력, 운영하는 인력, 보통 기획하는 인력 있고요. 또 감사 인력,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하죠. 예, 소유자 같은 경우는 장비를 도입한 부서의 담당자이고요. 관리자는 그 담당자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보통 이제 팀장이겠죠? 팀 리더. 사용자는 그런 시스템들, IT 부서가 아니라 이제 현업에서 사용하는 자. 운영자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죠. 이제 콘솔을 관리하는 거죠. 계정을 관리한다거나 뭐 다 뭐 유사한 내용이긴 하지만 주로 좀 IT 관련돼서 또 현업 관련돼서 IT랑 현업이랑 운영자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발자, 매체, 이동 가능한 저장 장치, USB 메모리, 테이프, 외장 하드, 디스크. 보안이라고 하면은 뭐 정보 보호 시스템이겠죠. 이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보안 강의인데 보안이 빠진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엔드포인트 보안. PC에 깔리는 보안 장비죠. 그리고 네트워크 어, 이거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스템 보안,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뭐 아, 시스템 보안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암호화라던가 접속 기록 관리라던가 가명 처리 보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정보 자산 중요도 평가 기준이라고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보 자산을 중요도를 좀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되겠다 해서 기준을 만든 거죠. 정보 자산 평가 방법에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측면에서 중요도를 평가한다. 조사된 자산을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자산 유형, 보안 특성, 중요도와 같은 것들을 묶어서 공통 자산 그룹으로 명시한다. 이것은 관련 위협, 취약성 평가와 위험 평가를 수행할 때 위에서 말한 세 가지 특성에 근거하여 결과가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가 나온 자산에 대해서 동일한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래서 공개 존에 있나, 비공개 존에 있나, 얘가 DB 서버이냐, 뭐 웹 서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동일한 기준으로 일괄 등록하면 여러 번 반복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편의성 있게 할 수가 있다. 기밀성, 높음, 중간, 낮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높음은 기밀성이 조직 내부에서 특별한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볼 수 있어야 되며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조직의 사업 진행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준, 중간은 공개될 수 있으나 공개되는 경우 프라이버시나 조직에 상당한 문제 발생시키는 수준. 이게 이런 용어, 이 관용적인 용어의 차이예요. 내용은 비슷한데. 그리고 이제 낮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미한 수준이고요. 무결성도 고의적으로나 우연히 변경되는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준. 두 번째는 상당한, 그다음 미미한 이렇게 형용사만 변경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변경이라는 거고 이 위에서는 공개라는 부분이죠. 가용성은 중단이 또 키워드죠.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준, 상당한, 미미한 이렇게 해서 321 이렇게 스코어링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5점, 6점, 7점, 9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중요도 평가이다. 이 중요도 자산식별이나 중요도 평가는 뒤에서 또 상세하게 다룹니다. 보호 대상의 정보보호 요구사항 파악 개요. 보호 대상의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목적은 중요한 시스템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호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보안 목표를 식별하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필요 조치를 도출하며 다양한 참고 자료를 기반으로 요구사항을 결정한다. 요구사항 파악 절차, 보안 목표를 첫 번째로 식별합니다. 보안 목표, 보안 요소라고도 하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여기에 추가적으로 법적 의무사항, 필수적 안전조치, 정보 유출 시 예방 피해 이걸 이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플러스 알파로 정보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안전하게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식별한다. 다음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식별된 보안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 조치를 도출한다. 인증, 권한부여, 부인방지, 암호화, 보안 메커니즘을 고려한다. 이게 보안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요구사항이 될 수가 있고 이것들이 또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과 관련이 있죠. 내부 정책, 외부 규제, 산업계 요구사항, 이전 사고 검토 내용을 참고한다. 이 사고 같은 경우들은 동일하게 재발될 우려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스템의 보안 요건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에서 소프트웨어 보안 요구사항으로 구체화한다. 세 번째, 보안 요구사항 분석, 정의된 요구사항의 분석 및 검증,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이해 및 충돌을 해결한다. 요구사항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요구사항의 명확성, 일관성, 완전성, 검증 가능성을 확인한다. 그래서 사용자와 이해관계자, 이 회사에는 여러 조직들이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다르죠. 그래서 일반 뭐 생산을 하는 곳은 뭐 생산을 하는 곳과 영업을 하는 곳이 충돌을 하죠. 그리고 또 개발을 하는 연구 조직과 또 이렇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다. 서로. 여기랑도 충돌, 여기랑도 충돌, 여기랑도 충돌.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의 인사, 평가, 이 KPI도 다를 뿐더러 KPI 상관없이 이 조직의 어떤 뭐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이 라이, 이 옳은 일이 서로 이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지정해야 된다.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모두 다 중요하고 모두 다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자원에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때는 뭐 쉬운 거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정말 중요한 거를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안마다 다른 거고. 명확성, 명확해야 되죠.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 일관성, 뭐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동일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보보호 요구사항 파악을 위한 자료. 마지막 장이네요. 정책 자료, 내부 정책 자료, 외부 정책 자료,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를 분석한다. 내부 정책 자료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규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며 외부 정책 자료는 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은 사업의 추진 배경, 목표, 개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수가 있다. 내부 정책 자료, 내규죠? 내부의 정보보호 체계, 규정, 조직 현황을 분석한다. 뭐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뭐 유사한 걸로 보겠습니다. 내부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정보보안 관련 규정, 뭐 직제표, 뭐 이런 것들, 뭐 조직의 이제 조직도나 뭐 직제 이런 것들을 또 수집할 수가 있겠죠. 이걸 보면은 CEO 밑에 이 CPO 조직이 어떻게 있느냐, 직속으로 있느냐, 아니면은 CIO 조직 밑에 CISO 조직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겸직을 하느냐, 이런 것들, 개인정보 보호 관리자나 뭐 담당자가 어떻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개인정보 취급자, 정보시스템 관리자, 접근자, 위탁업체에 대한 내부 규정 및 관리 교육 체계를 확인한다. 개인정보 관련 조직의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권한, 업무 분장. 보통 업무를 그냥 뭐 정보 보호했으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있겠죠. 어떤 보안 감사. 여기서 실태 점검은 어떻게 하고 ISMS 대응은 어떻게 하고 수탁사 점검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 분장표죠. 그리고 직급별 권한 이런 게 이제 주 담당자, 부담당자 이렇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정보 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뭐 이제 계정이나 뭐 권한에 관한 부분, 위탁업체 관리 규정, 위탁업체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가, 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대한 계약서, 그리고 수탁사 점검, 뭐 손해배상, 뭐 실태 점검 이런 부분, 시스템 관리자 및 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그래서 내부 정책자로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아니면 뭐 경력 직원이 뭐 해야 된다. 그때 이제 면접을 볼 때, 우리 회사 입사하면은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크게 세 가지로, 볼 자료들이 있습니다. 내부, 외부, 대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기관 내부의 개인정보 체계, 규정, 조직 현황을 분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아, 이 사람이 와서 당장 멀뚱멀뚱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체계적으로 하겠구나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외부 정책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환경을 분석한다. 아까 법들, 지침,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은 기본 계획은 뭐 어디에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런 데 가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정책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 계획, 시행 계획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정책 제도, 기본 계획, 시행 계획 이런 것들. 데이터 경제, 시대 선도, 개인정보 안심사회 구현, 글로벌 데이터 신질서 주도. 그러면 이런 과제별로 또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세부적인 액션 플랜이 있겠죠. 이 추진 여기서 보시면 이런 것들도 한번 보는 거예요. 아, 개인정보 혁신 인재 양성하고 기술 표준화 로드맵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외부 정책 자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환경을 분석한다. 영향평가 대상 기관인 경우 해당이 되는 거죠. 공공기관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물론 영향평가를 뭐 민간기관도 할 수는 있겠죠. 이런 관련 법령을 본다.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사실 이 내부랑 외부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뭐, 컨설팅에 의해서나, 이런 법들은 좀 일반적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되겠죠? 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양과 범위가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적절한지 파악한다. 사업 수행 계획서, 요건 정의서, 제안서, 업무 기능 분해도, 업무 흐름도, 화면 설계서 이런 부분을 본다. 자세한 걸 하나씩 설명하면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관련 사업 했을 때 이 RFP, Request for Proposal, 제안 요청서죠. 그리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 프로젝트 산출물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회사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개인정보 흐름, 비즈니스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보 시스템 외부 연계 여부를 검토한다. 위탁 계약서, 연계 계획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메뉴 구조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다. 정보 시스템 구조와 연계된 개인정보 보호 기술 현황을 파악한다. 침입 차단 시스템 이게 뭐예요? 파이어월, 방화벽의 시스템 구조도, 인터페이스 정의서 어떤 기관과 이제 연계되는지, 어떤 시스템과 연동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정보보호 관리의 이해를 살펴봤습니다.